자,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시험 부분만 나온 것들만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편이 시험에서. 자, 조세 수치 관련된 조항에서 이제 그 조세 수치치의 일반적인 관한 조항에서 궁정, 항곡, 세정, 삼정의 통편에 따라서 그 준할 것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갖고 이건 전주 한화 때 매전진 건데 통편에 의한 것은 이제 대전 통편하고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대전 통편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그 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라. 조세 법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백지징세를 없애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4번에 균정간의 이제 폐단을 이제 없앤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1314페이지 근거편 잠깐 펴볼게요. 거기에 이제 그 운동 애들이 왜 균정간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자려고 했냐면 여기 이제 520번을 보면 그 당시 균전사였던 김창설이라는 사람이 수탄이 너무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정부는 고향을 떠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균전사를 파견해서 이들에게 이제 그 몇 년간 면세를 주겠다고 김창석이 약속을 하고 묻은 땅을 이제 개간을 했는데 이 약속을 깨버리고 그 추수하자마자 그의 세금을 걷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엮인 이제 그 뭐냐면 백성들이 그 뭐냐면 많았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밑에 보시면 그 당시 균전사들은 이제 들어오면서 약속을 해서 땅을 개간하면 소유권도 넘겨주겠다는데 소유권 같은 것도 넘기지 않고 정부 땅으로 편입을 시켰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토지 소유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군전 어사를 혁파할 거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면 군정과 관련된 요구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봄, 가을 두 차례 호역전은 이전의 예에 따라 호마다 2량씩 내어서 배정할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참고로 이렇게 대, 전, 동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거는 출처예요, 출처. 예. 그래서 이 출처인데 이 출처 근거는 이제 어디 나왔냐 국편이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책에서 이제 각각의 주제별로 해갖고 항목을 따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 출처 부분이에요. 자, 여기 호역전이라는 건 뭐냐? 호역전이라는 것은 그 군역법을 실시할 때 그 당시 이제 군필 2필에 1필로 경감했죠. 대원군 직정 시에 그 당시 양민들에게 부과했던 군표를 양반에게 부과하면서 호포제를 실시했는데 요때 이제 반상에 가하지 않고 일정에 대해서 1년에 2냥씩 동포조를 징수했어요. 요때 동포조는 뭐냐면 호포제를 실시할 때 포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전로 납부하면 동포전 그 다음에 또 호역전이라고 해요. 동포전 호역전. 그러니까 요때 호역전은 군역하고 관련된 거다. 네, 군역전하고 그 호포제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호역전 나오고 동포전 나오죠.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동포제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동포제는 마을 단위의 이제 징수책이고 이 동포전은 그게 아니라 그 돈을 호포제를 돈으로 납부할 때 동포전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볼 때 그 8번 내용 중에 잠깐 이제 그 내용 중에 이게 있나? 네. 거기에 이제 그 1314페이지에 그 522번을 좀 볼게요. 자, 거기 보면 파랑보험하고 연결시켜서 보세요. 거기에 이제 좀 넘어가서 좀 보면 결미나 결정 같은 것도 있죠. 그 결미 보이시죠? 그 다음 장. 자, 결미와 결정은 우리가 이제 전세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군포와 관련된 군역하고 관련된. 그래서 그 당시 군역법을 실시할 때 그 보충세금으로서 뭘 썼어요? 그 다음에 미결당 2두씩 걷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작이라고 하는데 결작을 쌀려고 얻을 땐 결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돈으로 환산해갖고 거두면 결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전은 군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예, 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밑에 거 522번을 이제 볼게요. 1750년 군역법의 실시로 군포 2필을 1필로 감하는 대신에 그 보충책으로 토지의 결미 또는 결전을 징수하겠다. 자, 이러한 결미 결전의 가점 또한 심하였는데 결전에 대한 기본 수세액은 그리 가다한 것이 아니었으나 여기에 부과되는 각종 각색의 결력이 허다하여 결당 수세액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정결에 대한 총세액을 결산을 한 것을 소위 결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세, 대동, 세수, 삼수 및의 결전은 물론이고 소위 각종 수렴이 첨가되어 농민의 부담이 커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할 용어는 결가죠. 예. 그래서 결가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관련된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는데 결가 부분은 잠깐만 내가 여기 적어놨나? 결가는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예. 그래갖고 이 부분은 그냥 그 예전 설명으로 이제 대체할게요. 그래서 결가는 1결당 뭐죠? 이것을 1결당 돈으로 걷어야 할 세금, 동조로 걷어야 할 세금을 결가죠. 19세기 때 내야 할 것들인데 원래 걷었던 정결세뿐만 아니라 총액제의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도결화되면서 이렇게 걷는 거죠. 자, 이런 개념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에 보면 전운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전운사 이제 내용을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결가 부분이 결가 부분 잠깐만요. 내가 어디서 여기 집어넣었는데 결가를 여기 있네. 여기 잠깐만요. 저기 3편 347페이지 펴보세요. 기출분석. 자, 기출분석 347페이지 3편 내용 보면 거기 이제 그 표를 보면 도교화 과정이 19세기 때 등장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결가를 기준으로 19세기 때 걷는데 결가는 1결당 수치 초액을 합해서 환산하는 것으로 수령과 아전 이들이 이제 이렇게 중간 착복을 했는데 자 거기 정결세 원래 걷어야 할 정결세 그러니까 호화 인정을 통해 토지 걷는 산수미세 대동세 결작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도교화해서 결가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 그 알파 부분 총액제 부분 한국 부족분과 그 다음에 군역부국제까지 총괄해갖고 1결당 계에서 수치화 초액으로 합해서 환산하는 것이 결가다. 그 결가 기준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결가와 관련돼 갖고 이제 한국사 내용이 있거든요. 요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읽어볼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요걸 마이크를 잡. 이거 부분이 네, 조성욱이 이렇게 해갖고 출신부. 출신부에 하사표 부분만 다 읽어보세요. 예. 네. 조선 후기 전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재원을 토지를 통하여 확보하려는 수치 방식이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토지에 매겨진 세금이 막대하게 늘어난 것이었다. 이처럼 대동세, 삼수미, 결작과 같이 본래 호화 인신에 부과되는 부세까지 토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정결세는 전후에게 넘겨져서 전후 농민이 납부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또한 징수 형태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정결세가 늘어나서 전후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또한 징수 형태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중복된 것 같아요. 예. 19세기 들어서서 전결세는 상품화폐의 경제 발전에 따라 현물인 쌀이나 면포가 아닌 화폐로 징수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1개월당 수치액을 화폐로 환산하여 결가라는 형태로 징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령이나 서리들이 농간으로 농민 수탈이 늘어났다. 곧 서리들은 결가로 시가로 계산하여 거두었는데 농민들로부터 조세를 거둘 때의 가격과 중앙에 상납할 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결가의 방식은 보편화되고 그 액수는 늘어났다. 특히 조세 수납 과정의 편리함 때문에 결가 소견은 기존의 정결세뿐만 아니라 군역의 부족분이나 환곡 부담의 부족분도 토지에 부과하여 한꺼번에 걷는 방법까지 사용되었다. 이를 도결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전처럼 호수를 재지 유력자들 가운데서 차출하여 작부제에 의거하는 수납 방식을 택하지 않고 관청에서 모든 조세를 할당하고 수납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독일은 삼정이나 잡세를 토지세화 하였으며 또한 후수의 중간 수탈을 없애고 급납하러 나아갔으므로 부세제도의 발전 추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결가를 높여 나갔던 점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도결제 방식은 빈농층의 담세 능력 상실에 따른 조세 부족분을 쉽게 토지에 전가시켜 나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관권과 제지 양반의 유착관계를 어느 정도 해체시켜 나갔다. 이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한 항목의 조세에 대해 여러 번 납부해야 하는 조세 부담의 과중함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고액 책정과 도결제의 시행은 농민 항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라는 기준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내용 들어가서,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전운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바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전운사는 이제 그 당시 말이 많았던 건데, 이 전운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근대식 기선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를 했죠. 그래서 그 행포가 되게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마지막 보면 25번 보면 보부상의 작패를 금할 것.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보부상들이 이제 정부에 뒤엎고 그 당시 여러 가지 행패를 부렸는데 그래서 행상길등 조직으로서의 장시를 지배하게 된 보부상의 독점도 특권이 일반 상인의 자유로운 상권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415페이지 주 523번의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볼게요. 의의는 피지배층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키는 사회변화운동이었다. 반봉건, 반외세역, 근대화 운동이었고,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은 이제 영학당, 할빈당 이런 데 참여했고, 의병활동운동을 계승했고요. 반침략적 항일운동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봉건적 성격은 대내적인 거죠. 그래서 갑오개혁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정통질서를 붕괴를 촉진시키며 밑으로부터 국민국가를 형성했고, 반침략적 성격은 동학농민운동의 차려 세력들이 그 당시 할빈당, 영학당 같이 이제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할빈당과 영학당은 동학교들의 자녀 세력들을 중심해갖고 만들어진 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할빈당과 동학당의 성격 또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일본의 유출 금지, 일본 상인대 폐해 제거, 일본 세력 제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한계는 반봉건적인 측면에서 근대사회 건설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근대사회 의식계나 봉건체제를 부정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왕조 그대로 인정했고 대원군을 이제 내세웠고 정권 수립하려는 시도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편은 또 유교 시기에 입각해서 보호감민 같은 것들을 내걸었던 것도 일종의 이제 반봉건적인 한계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반예생인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 침략을 물리치기가 어려웠어. 예. 이거는 이제 의병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병운동 할 때, 의기는 좋았는데, 뜻은 좋았는데, 이게 일본군하고 적수가 안 됐죠? 이런 것들이 기관총이나, 장총을 무장했던 일본식, 일본하고는 싸우지 못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동학농민의 관점해갖고, 동학설, 동학혁명설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보고요. 자, 그러면 서브노트에서 그와 관련된, 동학교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찾아볼게요. 자, 서브노트 219페이지 펴보세요. 자, 교조 신혼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있는데, 그 시대적 사항과 이제 전라북도 사항이 쭉 나오죠. 그래서 시대적 사항이 개항의 외세 경제 침투, 그래서 개항의 곡물의 일본 수출로 곡물 가격이 상승됐고, 그 다음에 지주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면 토지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빈농들이 토지를 잃어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 이외에 내륙시장까지 진출한 청나라 일본 상인들은 영국산 면직물, 나중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산 명직물 갖다 팔았죠. 그래서 조선의 면포 사업이 위축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균전사, 전원사의 폐단 이런 것도 있고요. 전라북도 사회 크게 이제 뭐냐면 했는데 전라북도는 전라도 전반적인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벼농사 지역 이후에 개항에 일본의 쌀 약탈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왕실소의 토지인 궁방지에 모여 있어 그곳에 관련 강간의 농간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다음 균전세나 뭐 이런 것들 균전사는 제가 수년간 면세를 약속 안 지켰고 그리고 개간된 토지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 땅을 돌려버렸죠. 자, 그 다음에 교조신호운동은 이제 동학학상에서 이제 그 당시 그 지배층들은 동학을 이단으로 봤기 때문에 탄압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교조 이제 최재우가 죽었고, 그 다음에 최시영이 이제 교단을 이제 학대시켰죠. 포접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방향성 문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필제 같이 뭐냐면 좀 정치적 측면에서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했고, 최시영은 끝까지 종교적 측면에서 이제 했고, 그래서 이필제가 나중에 대원군 시기 때 반란을 일으켰어. 이게 영해작변이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필제는 최재우의 신호운동 핑계로 최시영을 설득하여 적극적으로 반란을 끌어들여 영해관할 승격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갈등, 반항세의 대립 관련된 내용들은 일제강점기 때 뭐 신파, 국파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거 햄버거 전국의 이제 천주 내부의 민족운동 둘러싼 내용을 이제 인원하고, 자, 교조 신호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교조 최재우의 누명을 풀어주고 동학에 대한 탄압 금지와 신앙의 자유를 이제 인정한 목표였는데, 자, 공주 치해, 뭐 공주 집회라고 보면 돼요. 치해는 그래갖고 이제 치해도 이게 있는데 이게 취해인데 못하네요. 자, 그 다음에 삼례 집회 같은 것도 있고, 서울 복합상소를 거쳐가지고, 보훈 집회. 이 보훈 집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조 신혼운동의 탄압 요구에서 벗어나서, 정치운동으로 발전됐다. 금구 집회.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교조 신혼대 역사적 의의를 보면, 동학농민운동의 전 단계로서 장차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한 지도부를 형성한 계기가 되었고, 동학농민운동을 조직하여 소규모 농민봉기를 대규모 농민운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지배층 수탈과 외세의 경제 침탈에 시달려 농민들의 불만을 수용할 반봉건 반의에 해당한 주장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을 볼게요. 고부 밀란기를 거쳐가지고 그 당시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 무장봉기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 백산에 직결해갖고 농민군들 부대를 편성하고 호남 창의소 같은 지휘부들 구성했고요. 그 예전에 이제 백산검이나 4대 강령 같은 것들 공포를 했죠. 그래서 제폭구민과 보국혁명을 내걸었다. 그 다음에 강군간의 전투에서 항토연과 향릉초 전투에서 각각 이제 전라도 강영군하고 홍계훈이 이끌었던 경군을 격파하고 전주성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청나라와 그 당시 일본군이 군사 개입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전주 함양을 맺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청나라가 이제 탱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의 파병을 토봉하니까 일본은 공사관과 거주민 보호를 규정한 재물포 조약을 구실로 인천에 이제 상륙하게 돼요. 자, 전주합약을 체결하니 전주합약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여기 좀 내용이 잘못된 게 있는데, 직강소 설치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홍계훈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직강소 관련된 내용은 홍계훈이 한 게 아닌데, 홍계훈이 처음에 약속했다가 잘 안 지켜지고, 그 엄밀히만 홍계훈이 아니라 김학진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학진. 그래서 김학진이 와가지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사실관계에서 뭐냐면, 근데 홍계훈 빼고 김학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직강소 설치 있죠. 전라도 각지에서 이제 개혁을 실시한 농민 자치적인 행정기구였고, 그리고 각 고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해서 자신이 내세운 패전개혁안을 실현 요구했고요. 탄광오리 처벌, 지주와 부민들에 대한 처벌, 지주들로부터 지대 탈취, 전남문서 강탈 같은 새로운 개혁의 이제 운동이 줄을 이었다. 그래서 패전개혁 12조 내용 있고요. 동학 농민운동 배경, 그 다음에 1번이 뭐냐면 경국군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청일전쟁이 일으켰고, 그래서 삼례에서 재봉기에서 논사의 재집결에서 척하를 주장해서 했지만 결국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동학농민운동의 의의 한계를 보면요.
반봉건 반외세쟁 있고 갑오개혁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그 동양농민의 자녀 세력들이 영학당이나 할빈당을 조직해서 농민 항해운동을 계승했다. 한계는 이제 근대국가 건설 구체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농민층 위에 계층까지 연대가 지지층 이권에 실패했고 근대적 무기도 앞세운 일본군과 저항이 역부족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기초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동학 관련된 기초에 관련된 부분을 120페이지 펴보세요. 120페이지. 아, 120페이지, 119페이지 펴보세요. 한번 119페이지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중 동학농민운동 진행 과정의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딜까요? 네, 교조 신호운동의 그 전개죠. 교조 신호운동의 전개.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건 뭘까요? 척외 양창이. 네, 척외 양창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해당하는 게 직강 설치하고 폐정 개혁을 추진했다.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병운동의 가담이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120페이지 11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농민들이 주장한 내용을 나열한 것이다. 시기순으로 가장 늦은 자료를 골라 쓰고 그것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두 줄 이내에 쓰고 마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성립된 기구와 그 성격을 대논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대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순서대로 얘기하면, 먼저 볼 게 뭐냐면, 다죠, 다.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우리는 외양을 배척한 걸 도리어 사료라고 하는가. 자, 이 다사료는 어디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이거는 다사료는 그 교조 신호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교조 신호운동의 척의 양창을 내고갖고 도모했던 보훈집회와 관련된 거야. 보훈집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죠. 나는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건세와 귀족을 모두 뭐라냐. 이거는 이제 그 고부밀란 때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당시 이제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일까? 이거는 군대를 몰고 들어와 서울에 들어와 건세와 귀족을 뭐라냐. 이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는 이제 그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면 거기 이제 그 백산봉기를 내걸 때 농민군 그 4대 강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4대 강령 백산매화계획 4번 있죠. 군사를 몰아 서울초도 건기를 모두 없앤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가저 군역 한국 전세 3정의 통편을 위해서 준할 것. 이건 전주 하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이제 네 번째죠. 동학도인과 정부와 사인들 사이에 오래온 허무감을 싣고 그 모두 행정의 그 협력과 폐정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들어갈 게 이제 뭐냐. 그게 이제 뭐냐면 라죠. 라. 척외 척하를 하여 조선호 왜곡이 되지 않게 하고 동심합력하여 대사를 이루게 한다. 이거는 남적과 북적이 이제 뭐냐면 공동으로 이제 뭐냐면 싸우자. 그래서 그때 그 최시영이 1차 분기 때는 별난기를 작성해서 오히려 토벌하려고 했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 오지영의 중재로 해서 남적과 북적이 합세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니까 시기물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자료는 그 가장 늦은 자료는 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것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1번이 병력을 동원해서 경북공을 점령하고 이 청일전쟁을 발발했기 때문에
정의제를 반발하여 조선을 장악하려고 했다. 반발이 아니라 발발이죠, 발발. 예, 못하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구와 성격은 직강소. 그 다음에 성격은 농민자치기구. 그래서 그 성격 의미에는 이제 뭐 민정기구, 치안기구 답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정관 이제 직강소 설치기구 성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농민군은 가와 마의 요구를 한 배경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뭐냐면 패전개혁안이 아니라 일본이나 그 당시 이제 뭐 정부군 그런 쪽에 이제 그 관련된 사료에서 나온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1번 자, 그 세고 운반에 기록된 운반에 의해 구입된 기선의 경우를 따로 거뒀다. 맞죠? 전원살 지방의 조세를 거둬서 이제 그 했던 관리들인데 전원국을 설치해갖고 그 당시 새로운 이제 기선들 만드는 그 구입 비용을 그 당시 전원사가 이제 세금을 걷게 되면서 말이 많았죠. 그 다음에 나는 수년간 면세를 약속하고 개간된 정답에 가세를 넣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답은 대원군 집정 시 공판 호포징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맞죠? 1년에 2피씩 2냥씩 걷는 건데 잘 안 걷었고요. 호역전은 아까처럼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건 대원군이 실시한 호포제의 일환이에요. 이거 돈을 걸 때 호역전, 동포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결전의 남징을 금했다. 예. 이때 이제 직가에 과도하게 책정하여 그에 따라 지세를 부과했다. 자, 결전이라는 건 직가가 아니죠.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군역과 관련된 거야. 군역.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직가라는 말보다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아까 얘기처럼 뭐에 해당했어요? 이 직가가 아니라 그 당시 결가죠. 결가. 예. 그래서 결가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그에 따라 지세를 부과하는 군역을 부과했다. 그 다음 모부상들이 특권 어용지 땅에 대해 지방자를 지배한 걸 비판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답이 이제 틀린 게 4번이 되겠어요. 요거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국편이 관련된 것들 관련돼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 풀어봐야겠네. 형성평가 풀어볼게요. 관련된 형성평가. 자, 105페이지 펴보세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9번 문제 볼까요? (105페이지) 9번이 아니라 잠깐만요. 맞네. 105. 자, 다음은 다음 강력과 관련된 그 기구의 명칭을 쓰고 그 당시 이 기구의 성격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기구가 동학농민군대 2차 봉기 때 역할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쭉 있는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직강소 강령과 관련된 거야. 네, 그래서 기구 명칭이 직강소라고 쓰시면 되고 성격은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면서 패전개혁을 실시한 지방자치기구다. 그 다음에 또 농민의 자치적 행정기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봉기 때 역할은 농민군을 조직하고 동원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동학농민운동군의 활동 내용이다. 가와 나의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보고 나 사료의 동기의 명칭을 쓰시오. 그 다음에 그리고 동학농민군과 가를 맺을 당시에 내걸었던 조건을 두 가지 말해보고 나사조와 관련된 봉기가 일어난 배경 및 목표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순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가 먼저고 다는 보훈집회죠. 나는 백상맹양이고 그 다음에 가는 그 전주하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는 그 패전개혁안이고 라는 그 당시 이제 그 제2차 봉기할 때 그 내용인데 그냥 그거는 내용을 썼어요. 그냥
기출문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거기 나시기 때는 백상봉기, 그래서 농민군 4대 강령의 백상봉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는 이제 전주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재교과서에 있는데 천일양구에 대한 철병 요구와 패전개혁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2차 봉기 이제 배경은 일본 군이 경복궁 침범 및 내전 간섭을 하자 동학농민군들이 2차 봉기를 해서 일본군 침략을 물리쳤다. 이걸 이제 물리치는 목표를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9페이지 펴 보세요. 자, 그 19번 문제 볼까요? 네, 19번 문제 보면 자, 다음 동학농민운동은 당시 가해개혁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 세 가지 서술해보고 동학농민운동이 가해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했는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가해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직강소죠, 직강소. 그래서 이제 가해 들어갈 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군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직강소를 통해서 할 것은 뭔가 그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뭐 노비무수 소각, 노비해방, 탄광우리 수척, 부패한 양반토우들 처벌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고, 신분 차이의 극복, 평등주의를 지향했다.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 다음 주제에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으로. 자, 아간파천과 세역균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아간판천과 러시아간의 세역균형 시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아간판천부터 해서 1896년부터 해가지고 너일전쟁 1904년까지 시기를 말해요. 자, 이 시기 때는 일본과 러시아 간의 세력균형 시기였죠. 그래서 그 시기까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먼저 세력균형을 이제 기반이 됐던 아간판천을 보죠. 이 아간판천은 이제 무슨 뜻이냐? 아간은 아라사와가 이제 아라사의 간이라는 뜻인데, 이 아라사는 어디를 뜻할까요? 러시아죠. 러시아 대사관을 얘기해요, 공사관을. 그 다음 파천이라고 보면 그 임금이 도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난 갈 때 파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뭐냐면 파천했다, 떠났다,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겼다 이런 뜻인데, 자, 그 당시 이제 그 아간파천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한반도 둘러싼 너일 간의 갈등, 그리고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드의 막화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김홍직의 제4차 내각이 붕괴되고 이 파천을 계기로 해서 정동파 내각이 구성이 돼요. 정동군합공. 그래서 친미 친러파들 구성된 그 내각이 이제 출범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그 곡반업 4차 개혁 때, 아니 3차 개혁인 을미 개혁 때 그 내용 중에 단발령을 중지하고 뭐 잡세탄감, 그 다음 을미의병이 나왔죠. 그래서 을미의병이 나니까 이제 의병들을 해산하도록 권고했고, 그걸 의병들이 이제 뭐냐면 해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이 있다 보니까 힘이 약해졌죠, 일본이. 그래갖고 일본이 세력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힘이 강해지면서 세력 균형이 있었고, 그 세력 균형 아래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냐면 협상도 있고 협정이 맺어져요. 네, 이거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러시아는 고종이 이제 자기 대사관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권들 요구하죠. 근데 러시아만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이 이권을 요구해. 무슨 규정일까 해서 체육대회일까 그래서 체육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권들을 이제 요구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 고종도 그 뭐 이익균점에 입각해가지고 그 당시 열강들을 이제 뭐냐면 좀 세력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이해관계를 엉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권리를 또 나눠줘요. 이권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그 러시아의 간섭이 심화되죠. 군사 재정, 제정국 알렉스포가 이제 오고, 뭐 근육과 같은 조도은행은 이제 설립을 물론 했지만 나중에 이제 뭐냐 이권 수호 운동 때문에 또 폐지되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이권장이 가속화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아간파천 시기 때 있었던 그 단체가 독립협회가 있죠.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주로 러시아를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 당시 아간파천 때 러시아 독립협회 활동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 시기에 그 아간파츠가 너일 전쟁 당시에 그 여러 이제 뭐 조약을 맺게 돼요. 예, 그 각서나 비밀 얘기를 하고 이게 예전에 한번 그 객관식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 때 한번 잠깐 언급됐어요. 그래서 그 조약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베베르 고문화 각성. 베베는 러시아 공사관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경성 의정서라고 이제 또 부르게 되는데 1896년 5월달에 맺어진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군의 동수를 주도하고 같은 숫자를 주도하고 그다음 일본은 러시아의 아가파천과 칠러내각을 인정하고 러시아는 일본 군대 조선 내 주도권을 인정하죠. 결과 러시아의 우위가 인정받고 이권 침탈에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상당수 일본군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병력만큼 러시아도 조선의 군대에 주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노마노프 비밀 외교였어요. 그 당시 이제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1896년에 그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대관식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 모스크바가 아니라 상트페르크죠. 네,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공사관들, 그다음 외교 사절단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청나라 일본 조선 간에 협상이 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약속도 있었어 미작이. 그러니까 청나라 일본 조선은 그 러시아는 다 알고 있지만 청나라 일본 조선은 서로 몰랐던 거죠. 왜? 비밀 협상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는 이제 무슨 것을 얘기했냐? 그래서 중러 비밀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가 이제 동만주 철도에 대한 대가로 일본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건데 그 대상 지역은 동아시아, 러시아 영토, 동아시아, 러시아 영토와 중국, 한국을 규정을 했죠. 요때 동만주 철도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가져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남만주 철도는 누가 가져갔죠? 일본이. 그래 물론 동만주, 그러니까 북만주 철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누구 넘어가냐면 일본 쪽 넘어가요. 네, 그렇지만 초창기 때는 러시아 쪽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그 당시 러시아 이제 하고 어떻게 했냐면 로마노프와 상륙유보 야마카타가 서로 만나가지고 너일 양국의 주둔군의 사이에 망충지대를 설정하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 먼저 39도선을 제안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그 39도 국토 분할을 제의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러시아가 북쪽에 39도선을 기준해갖고 러시아가 북쪽을 먹고 일본이 뭐냐면 먹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안했지만 러시아가 거부했어. 러시아가.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조선하고는 또 뭐였냐 민영항이죠. 조선 국왕의 안정에 대한 책임과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파견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재정고문을 맡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프죠. 알렉세프. 그래서 알렉세프가 와가지고 한령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령은행은 일종의 중앙은행적인 어떤 구시자, 단순한 은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간섭을 심화시키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다음 이권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권 수호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한령은행 수립했다가 국파 폐쇄시켜 버려요. 예. 자, 그다음에 니신 오젠 협정이 있는데 이게 1898년에 맺어진 거죠. 내용을 보면 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상호 승인해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양국은 한국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훈련교관과 재무교관을 파견을 서로 사전에 협의한다. 그래서 성격은 조선에서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인정하고 한반도에 둘러싼 세력 균형이 계속 널 정책까지 지속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위화도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군대가 만주를 점령하죠. 이건 이제 중국사와 관련된 건데 위화도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러시아가 저쪽 북만주諸島를 자기 재산이니까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게 뭐냐면 군대를 파견하는데 위화도 사건 이후에 그거를 그 이제 끝났으면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그 북만주 만주일 때 군대에 주둔시킨 거야.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서 이게 뭐 그것 때문에 무슨 운동이 나죠? 거화 운동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정부가 또 그 러시아 정부 한반도에 39도 분할설 제의야. 거꾸로 이제
처음에 일본이 제비했다가 요때는 39도 분할제를 자기가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에 대해 또 이번에쯤은 일본이 또 거절해요. 예, 39도 분할을 이제 거절하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내용을 볼 때 39도선 이북 지역은 실제로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러시아.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으면서 했다가 이게 서로 거부를 해버린 거야. 예, 39도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이 제안했다가 러시아가 거부하고, 후에 이제 이하두 사건 이후에 러시아가 제안했다가 일본이 또 거부하고, 그렇게 이제 했다. 결국에 너일 전쟁 이후에 이제 이런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누구한테 넘어가게 된 거야? 예, 이것은 이제 일본한테 패권이 넘어가면서 결국 5년 만에 이제 한국이 조선이 멸망당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내일 저도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독립협회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